네, 옥토디 기초엔 기본생물 6장 세포로의 여행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연구를 위한 도구 이렇게 먼저 나와 있네요. 그래가지고 세포 연구를 위한 도구로 현미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포는 아주 크기가 작습니다. 아주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얘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맨눈으로는 거의 웬만한 세포는 볼 수가 없고요. 물론 눈으로 볼 수 있는 세포 있다고는 했습니다. 자, 하지만 대부분의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미경과 같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미경은 이제 세 가지 제한 요소에 의해 가지고 그 성능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배율입니다. 배율은 뭐 어렵지 않죠.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우죠.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물체를 관찰하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1mm 길이의 물체를 10배 확대를 하면은 1cm로 보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물체를 확대해 가지고 보는 그 능력을 배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요 밑에 이게 헷갈려요. 해상력하고 분해능이 헷갈립니다. 자, 거의 같은 얘기긴 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해상력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는 이미지가 또렷하게 보일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 두 점이 있어 줍시다. 자, 이렇게 점이 있는데 이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점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얘들이 점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눈에 식별이 두 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리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최소한의 거리, 이거를 이제 해상력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요 거리가 짧을수록 훨씬 더 좋은 해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길이가 짧을수록 해상력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분해능입니다. 분해능도 거의 해상력이랑 개념이 같아요. 얘들은 요 거리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 거리 자체, 두 점이 구분되어 보이는 요 거리 자체. 따라서 해상력은 요 구별하는 성능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분해능은 실제 이 수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리 수치. 하지만 정의는 요 두 점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리로 본다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분해능이 작을수록 해상력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구분할 수 있는 거리가 짧을수록 분해능이 작을수록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해상력은 크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해능 D 값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은 약 0.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자, 요런 공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분해능 D 값은 0.61 곱하기 빛의 파장을 n과 사인 세타를 곱한 값으로 나눈 겁니다. 자, 요거 n 곱하기 사인 세타는 이렇게 가로쳐야 되고요. 요거 합쳐가지고 그냥 NA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자, NA는 Numerical Aperture 이래가지고 뭐 플레인 몰라도 됩니다. 뭐 구글 검색하면 또 나올 거예요. 한글로 수치 개구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편집에 이런 용어가 나올까봐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의미 자체가 뭐냐면은 이 렌즈의 크기나 얼마나 빛을 모을 수 있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리고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 눈을 이렇게 대고 직접 관찰하는 저반 렌즈가 있고요. 요거 배웠죠, 초등학교 때. 그 다음에 밑에 우리 아마 삐그덕삐그덕 돌렸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대물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물체를 놓고 관찰을 하죠. 밑에서 빛을 쏴가지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요 굴절률하고 입사각의 절반 값은 요쪽 기준이에요. 저반 렌즈 기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플레이트에다가 뭐 예를 들어 옛날에 뭐 집신벌레 이런 거 관찰했죠. 물벼룩 이런 거 이제 떨어뜨렸을 때 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굴절률은 렌즈 굴절률이 아니라 여기 플레이트에 떨어뜨렸던 매질의 굴절률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요 세타 입사각의 절반값 돼 있는데, 자, 요거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저 물리를 못해가지고 옛날에 이런 게 좀 헷갈렸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눈으로 이렇게 관찰을 했을 때, 자,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요, 볼록 렌즈겠죠.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얘들이 예를 들어 사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런 사물이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굴절할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그냥 올라갈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온 상은 뭐 이런 식으로 꺾였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간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자, 우리 눈에 이제 여기 저반 렌즈가 있다 치면요, 저반 렌즈에서 상이 이렇게 커다랗게 보이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눈에는 실제로는 요 점으로 합쳐져가지고 보이게 됩니다. 자, 이때 세타 값이 어디냐? 자, 여기 반각, 여기 입사하는 입사각의 반각, 요걸 의미해요. 혹은 뭐 렌즈 그랬을 때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빛이 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빛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반각, 요거를 세타 값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에다가 여기 매질의
굴절률 얘를 곱해준 거를 자체 파장 곱하기 0.61 요걸로 NA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분해능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혹시 계산하는 법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뭐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온 적이 있어요. 해상력하고 분해능 구분하는 거 요거는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파장도 조금 뭐 얘기를 해봅시다. 파장은 그냥 상식이긴 한데 일단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40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쪽이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빠르니까 빨강 이렇게 외우면 되죠. 짧아서 빨갛다. 자,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이게 짧아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람다 값이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위에 분자가 작아지니까 D 값이 작아질 겁니다. D 값이 작아지면 요 거리가 짧아진다. 그래서 분해능은 짧아지고 해상력은 더 커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절률 같은 경우에도 뭐 값을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준인 공기는 1로 잡습니다. 공기 1로 잡고 그냥 상식이라서 그냥 알려드릴게요. 물은 1.33, 일반적인 오일 기름은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굴절률이 높다. 이게 높게 되면은 분모 값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분모 값이 커지니까 전체적인 수치는 작아지게 되겠죠. 뭐 아니면은 다르게 이해하면은 굴절률이 높아지면은 빛이 더 이렇게 잘 꺾인다는 소리겠습니다. 더 잘 꺾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해능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분해능이 좋아진다는 거는 해상력이 높아지고 분해능 거리 수치는 짧아진다. 이런 말입니다. 짧아진다와 좋아진다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렇게 넓어지면은 또 굴절률이 높은 거랑 비슷한 거겠죠. 어쨌든 같은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얘가 커지면은 세타가 커지면은 마찬가지로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값은 작아지니까 분해능 요 수치는 작아질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사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제한 요소는 요 세 가지고요. 사실 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대비는 현미경 요소는 아니고 그 뭐냐면 이건 인위적으로 시료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시료가 있을 때 요 시료의 그 지역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뚜렷하게 보이게 만드는 걸 말해요. 자, 그래가지고 뭐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색깔을 뭐 염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자 밀도 차이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하게 확대를 해가지고 얘들이 눈에 잘 보이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염색이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은 그냥 커다란 회색 덩어리로 그냥 보일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자, 그런 거를 인위적으로 막아주기 위해서 염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밝기 조절한다든지 해가지고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대비되게 만드는 거를 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은 광학 현미경에서 이런 종류들은 다 대비 차이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학 현미경에서 명시야 현미경 요거부터 봅시다. 자, 제가 두 개로 나눠놨죠. 그래서 염색하지 않은 시료와 염색한 시료 요 차이로 나눠놨습니다. 자, 무슨 차이냐면은 염색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생으로 세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세포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자, 참고로 요 명시야라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관찰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관찰하겠죠. 그리고 육안으로 눈으로 볼 때 밑에서 이렇게 빛을 쬐어주게 됩니다. 자, 빛을 쬐어주게 되면은 이 시료 주위도 같이 밝게 보일 겁니다. 오히려 시료가 어둡게 보이겠죠. 빛이 가려가지고. 그래서 얘들이 만약에 세포가 투명하다. 세포는 보통 투명하거든요. 투명하면은 사실 잘 관찰이 안 됩니다. 반면에 요거를 이제 극복하려고 다른 방법, 즉 반대로 암시야 현미경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암시야는 주위가 오히려 검게 보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염색하지 않으면은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명시야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자, 반대겠죠. 얘들은 세포를 죽입니다. 자, 그런데 왜 죽이냐? 염색을 했습니다. 왜 염색을 하냐면은 염색을 하게 되면은 우리 방금 앞에서 배웠던 대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 염색을 했기 때문에 색깔을 칠했죠. 투명한 거에 색깔을 입혔기 때문에 훨씬 더 뚜렷하고 잘 보이게 됩니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 염색을 해야 되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세포를 염색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를 고정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과정에서 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 유무에 따라 이런 차이가 있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 위상차 현미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상차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파동의 위치가 다른 거를 그냥 위상차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가지고 시료 자체에 이제 밀도 차이가
다양할 텐데 그거를 증폭을 해가지고 염색하지 않은 세포가 대비되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즉 밀도 차이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세포가 있을 때 이 세포 속에 밀도가 큰 것도 있을 거고요, 밀도가 작은 물질들, 단백질 같은 다른 물질들도 막 있을 겁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밀도가 다를 수 있겠죠.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즉 단위 부피당 더 무거운 것,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밀도 차이가 있으면은 굴절률 차이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밀도 차이로 인해 가지고 밀도 차로 굴절률도 달라져요. 자, 그러면은 빛을 쬐게 되면은 이 빛들이 요 밀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서로 다른 굴절률로 위상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밝기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대비를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살아있는 세포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혹은 색소가 없는 세포에도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살아있는 세포는 투명하죠. 투명한데 빛을 흡수를 안 해가지고 색 차이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내부에는 투명하지만은 여기서는 굴절률이나 두께, 아니면 이런 단백질 농도들, 이런 게 달라져가지고 빛이 얘들을 통과할 때, 투명한 애들을 이렇게 통과할 때 서로 속도 차이가 발생해요. 밀도가 빡빡하면은 천천히 갈 거고요, 밀도가 낮으면은, 즉 단위 부피당 질량이 작으면은 훨씬 더 빨리 통과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파장의 위상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관찰하는 거를 위상차 현미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 차등 간섭 위상차 현미경 봅시다. 자, 얘들은 위에 위상차 현미경하고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얘들은 이런 밀도 차이를 증가를 시켜놓습니다. 증가를 시켜가지고 이미지를 3D에 가깝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위상차 현미경은 전체 위상 차이를 밝기 차이로 변환해가지고 내부 구조를, 안쪽을 강조를 해가지고 2D처럼 보여요. 얘들은 2D처럼 보이는데, 반대로 자 차등 간섭 위상차 현미경, 자 영어로 얘들은 DIC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인접한 두 지점 차이를 되게 강조를 시켜가지고 이 경계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궁금하시면은 이거 그냥 구글 검색하면은 시로 차이 그냥 나옵니다. 그림 나와요. 이미지 검색하시면은 뭐 눈으로 봐도 뭐 대충 무슨 차이인지 알 겁니다. 자, 그 다음 형광 현미경 봅시다. 자, 얘도 광학 현미경의 한 종류예요. 그래가지고 뭐 형광 염색이라든지 형광으로 염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항체 같은 걸 이용하죠. 자, 항체는 뭐냐면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자 면역 단백질입니다. 면역 단백질로서 자, 요 부위에 아주 특이하게, 자, 특정한 단백질만 딱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아주 특이하게 얘들이 인력으로 특정 단백질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포의 특정 분자에 이 항체가 이렇게 딱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부위가 붙을 수 있는 부위이고요.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여기를 FAB 부위라고요. 자, 밑에를 FC 부위랍니다. 가지고 요 FC 부위에다가 이제 형광 물질을 달아가지고 얘들이 단백질에 이렇게 붙었을 경우에 요 형광 물질이 보이겠죠. 자, 이런 거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거를 형광 현미경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 공초점 현미경 봅시다.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자 레이저를 이용해요.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자, 위에 그릴게요. 광원이 있으면은 자 이렇게 반사하면서 다시 투명하게 빛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울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미러 쪽으로 광원을 이렇게 레이저를 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이 반사해가지고 밑으로 착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서 요 반사된 빛이 어떻게 되느냐, 밑에 있던 렌즈를 다시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시료를 이렇게 비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료에서 다시 형광 신호가 반사돼가지고 나올 겁니다. 자,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자, 그럼 요거는 다시 통과해요.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핀홀이라고 부르는 곳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핀홀을 통과한 빛, 사실 요거를 이렇게 바깥으로 가는 빛들도 있겠죠. 걔들 말고 요 핀홀이라는 구멍을 통과한 빛만 얘들이 검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 디텍터 검출기가 있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검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미지들, 얘들을 선명하게 관찰을 하는 거죠. 즉 나머지 초점 밖의 빛은 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고요. 핀홀을 통과한 이미지들만 선명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쌓아가지고 3D로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빛은 여기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위에서 이렇게 줘가지고 이쪽에 검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미경마다 살짝 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애들을 공초점 현미경이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 또 디콘볼루션 현미경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몰라도 돼요. 이거는 시험 안 날 것 같아요.
있고요. 디컨볼루션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가지고 각각 다른 면에서 찍은 흐릿한 사진들을 이제 선명한 3D 이미지로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자,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 고해상능 현미경이 있는데, 자, 말 그대로 광학 현미경보다 배율을 훨씬 더 증가시키고 또 더 큰 해상도를 가진 형광 기반의 현미경을 고해상능 현미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광학 현미경이 있고 그 안에 형광 현미경이 있고 또 그 안에 고해상능 현미경이 있다.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것도 시험은 안 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전자 현미경 보도록 합시다. 전자 현미경은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해가지고 EM 이렇게 쓰고요. 자, 밑에 보이다시피 SEM하고 TEM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차이 물어보는 거 시험 많이 나오니까 조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전자 현미경은, 자, 우리 아까 광학 현미경은 빛을 썼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에 전자빔을 시료에 투과시키거나 아니면 시료 표면에 이렇게 탁 때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반사되거나 투과하는 그런 거를 이제 관찰하는 게 전자 현미경입니다. 즉 전자빔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전자빔을 쏘다 보니까 시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료는 어쨌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알아두고 계시고요. 자, 먼저 주사 전자 현미경, 즉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요거부터 살펴봅시다. 자, 얘들은 시료 표면을 자세히 관찰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스캐닝이죠. 자, 스캐닝인데 표면을 관찰하고 저는 그냥 서페이스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어쨌든 스캐닝입니다. 스펠링은. 자, 그래서 얘들은 전자빔을 이제 전자 대비를 위해 가지고 금이나 팔라듐 같은 금속으로 코팅을 한 시료 표면에다가 쏘게 됩니다. 자, 시료가 있게 되면은, 자, 여기다가 금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팔라듐 이런 것들을 코팅을 한 다음에 전자를 이렇게 팅 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코팅이 되기 때문에 얘들은 금속이죠. 그래서 전자는 이런 무거운 금속들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튕겨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튕겨져 나온 이런 전자를 다시 검출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3D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자, 왜 표면인지 아시겠죠? 코팅이 속까지 코팅되진 않을 겁니다. 바깥에 이렇게 코팅이 될 거기 때문에 우둘투둘한 이런 표면의 부위를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 외형이라든지 아니면 세포에 이런 미세한 돌기 같은 게 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코팅이 돼 있을 거니까 이런 것도 다 관찰이 가능할 겁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SEM을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투과 전자 현미경이 있습니다. 자, 투과는 말 그대로 투과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투과. 자, 뭐 플레임은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이긴 한데 이 투과, 요거는 S는 스캐닝 혹은 서페이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T는 투과. 그래서 왜 자꾸 제가 투과 하냐면은 얘들은 세포 내부의 초미세 구조를 연구할 때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내부를 보려면 투과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얘들은 특징이 시료를 매우 얇게 절편을 내야 돼요. 자,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시료가 있으면은 글루타르 알데히드 같은 걸로 단백질을 고정시킵니다.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이런 걸로 단백질 고정을 시키고 아니면은 뭐 오스뮴 테트록사이드 이런 걸로 막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또 전자 밀도를 증가시켜주게 됩니다. 이름 안 내도 됩니다. 일부러 안 적어드리는 거예요. 말로 그냥 쓱 넘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얘들을 이제 뭐 에탄올이나 아니면은 아세톤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탈수를 시켜요. 탈수를 시키면은 물이 날아가겠죠. 물이 쭉 빠질 거고요. 물을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에폭시 수지, 레진이라고 합니다. 레진이라고 하는 수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얘들을 이제 다시 굳혀요. 자, 굳히면은 다시 딱딱해지겠죠. 물은 빠지고 딱딱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얘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유리칼이나 아니면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나이프가 있어요. 자,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얘들을 이제 기계적으로 싹싹싹싹 잘라줍니다.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날아가서 잘 잘려요. 그래가지고 뭐 한 50에서 90 나노미터 정도 두께로 얘들을 절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매우 얇은 판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시료를, 잘린 시료를 박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요 박편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무거운 금속들 있죠. 자, 위에랑 조금 다릅니다. 위는 아까 금, 팔라듐 이런 거였고요. 자, 여기서는 훨씬 더 무거운 거 우라늄이나 낙 같은 걸로 염색해요. 자, 이런 걸로 코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금속 원자는 얘들이 지금 박편으로 이렇게 아주 얇게 잘라놨죠. 이렇게 잘라놨기 때문에 이런 금속 원자가 특정 세포 구조에 붙어가지고 내부 구조에 이제 명암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단백질이나 뭔가 물질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붙어가지고 특정 부분의 전자밀도가 높아지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여기에 전자빔을 통과를 시키는 거죠. 뭐 위에서 쏘든 밑에서 쏘든 전자빔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요거를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명암이 얘들이 붙어있는 부분하고 안 붙어있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전자빔을 쓰기 때문에 파장을 이용한 일반 광학 현미경보다 훨씬 더 높은 해상력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상력은 이 이미지를 얻는 데 사용한 현미경의 그 어떤 복상 파장 람다 값 여기에 반비례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간색 같은 거
파장이 짧은 놈들, 자 이런 놈들은 D값이 작아집니다. D값이 작아지니까 장력은 오히려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어쨌든 람다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 현미경은 훨씬 더 광학 현미경보다 높은 해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광학 현미경은 분해능이 0.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요 수치 D값은 작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느냐, 거의 1000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리고 TM이 SEM보다 더 높은 해상력을 가져요. 더 작은 것까지 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SEM은 한 1에서 10나노미터 요 정도 볼 수 있고, TM 같은 경우에는 0.1나노미터까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점 사이 거리가 0.1나노미터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현미경은 뭐 요 정도 알아보고 또 이어가지고 세포 분해 계속 이어서 봅시다. 먼저 정의 나와 있네요. 자, 정의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세포 내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구성 물질들이 막 들어있을 겁니다. 핵도 있고 뭐 모섬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을 텐데, 자 얘들을 그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밀도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원심 분리로 얘들을 서로 다른 층으로 각각 분리해 내는 거를 세포 분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방법 나와 있는데, 이런 세포를 이제 현탁액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얘들을 이런 식으로 어떤 튜브 같은데 이제 세포 분핵을 넣습니다. 즉 세포 분쇄물들을 막 넣어요.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얘들을 차등 원심 분리법이라는 거를 이용합니다. 자, 원심 분리라는 거는 뭐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이게 대칭이 돼야 돼요. 대칭 형태로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한 다음에, 자,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보면은 원형으로 해가지고 구멍이 뽕뽕뽕뽕 이렇게 대칭으로 뚫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위에서 본 거고요. 얘들을 가운데 이제 모터를 넣고 엄청 세게 돌립니다. 휑 하고 돌려요. 자,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얘들이 요 안에서 밀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무거운 놈들은 먼저 밑으로 떨어질 거고요. 가벼운 놈들은 조금 더 위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관찰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층 형태로 관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는 제일 무거운 애들, 즉 핵, 그 다음에 세포 여러 가지 찌꺼기들, 커다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침전물 형태로 가라앉게 되고요. 자, 그 위에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 앞으로 MT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뭐 리소좀 아니면은 퍼옥시좀, 이런 형태의 이제 침전물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엽록체 같은 것도 들어가게 되고요. 자, 요 소단일체 이름들 모르겠으면 어차피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그냥 대충 요런 게 이제 나온다, 요 층별로 나온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냥 요 순서가 시험에 나와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위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크로솜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마이크로솜은 세포 소기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포 소기관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이제 막성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세포 속에 막성 소기관이 있습니다. 세포막이라든지 우리 인질질 이중충 배웠죠. 자, 그런 애들이나 아니면은 뭐 소포체, 골지체, 이런 애들의 파편이 마이크로솜이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 여기에 이제 둥둥 떠다니게 돼요.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두 층 조금 더 그립시다. 여기는 이제 리보솜, 우리 단백질 벌려가는 놈이 리보솜이다 배웠죠. 자, 요런 놈들이 이제 요 위에서 분리가 되고요. 맨 위에는 이제 거의 수용액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용해성, 물에 녹는 단백질, 뭐 아니면은 그냥 조그만 효소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대사된 물질들, 아니면은 되게 작은 RNA, 요런 것들이 맨 위에 이제 관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포의 크기 봅시다. 자, 우리 세포 같은 경우에는 크기 결정 요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의 그 기능에 따라 가지고 이제 크기가 결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 쭉 이어져 가지고 얘들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신경을 전달해야 되니까 전기 전달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엄청 길 거고요. 아니면은 우리 뭐 적혈구 이런 애들 있죠.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세혈관을 얘들이 통과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까지 크기가 커질 수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그 기능에 따라 가지고 크기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세포들이 크기가 무한정 커질 수 없는 이유, 그래가지고 나와 있네요. 자, 왜냐하면은 이 세포는, 자, 제가 그냥 동그랗게 그릴게요. 세포가 있으면은 요 안쪽으로 막을 통해 가지고 안쪽으로 영양 물질이 이렇게 공급돼야 될 거고요. 노폐물도 빠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크기가 엄청 커졌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이 안쪽으로 갈 때까지 이제 훨씬 더 표면에 비해 가지고 부피가 있을 때
자, 이거를 SV 레이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표면적에 대한 부피 비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R 값이 이렇게 있을 때요, 반지름이 있을 때 우리 표면적은 제곱으로 구하고요, 부피는 3제곱으로 구하죠.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R 값이 커지면은 밑에 부피 값이 3제곱이기 때문에 훨씬 더 커지고, S 값은 조금 이렇게 커질 겁니다. V보다 작게 커질 거예요. 그래서 V분의 S 값, 즉 부피분의 표면적 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점점 분모가 더 커졌죠. 그래서 더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부피는 커지는데 표면적이 더 감소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 안으로 확산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영양물질의 양은 더 감소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들어오게 됩니다. 반면에 빠져나갈 수 있는 양도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지지는 못한다. 무한정 커질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포의 크기는 얼마냐? 자, 세포마다 다릅니다. 보통 세균 같은 경우에는 한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뭐 10은 좀 큰 편이고요. 보통 한 1에서 5 정도 됩니다. 자, 이 정도 되고,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지만, 뭐 오징어 신경 같은 건 눈으로 보여요. 아니면은 기린 목신경 이런 거, 아니면은 우리 난자, 그 다음에 타조알 이런 것처럼 더 큰 것도 있긴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된다. 위에가 세균, 밑에가 진핵세포의 크기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목은 진핵세포 돼 있는데, 일단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를 먼저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핵세포는 제가 예전에 프로캐리오틱 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얘들은 DNA가 염색체 형태로 뭉쳐있진 않고요, 그냥 핵 양체라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뉴클레오이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DNA가 세포 속에서 이렇게 이중 나선의 원형으로 이렇게 그냥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 세포는 이렇게 막이 있는데 그 안쪽에 이런 막으로 다시 둘러싸여 있는 세포 소기관 없어요. 막성 소기관이라거든요. 그런 막성 소기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길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뭐 길면 한 10까지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 하나가 생명체의 모든 기능을 담당을 해야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포의 대사 수행 체계가 요 크기가 커지는 거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커지면은 더 이상 이 기능을 하기 힘들어져 가지고 요 정도까지 자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 혹은 미코플라즈마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자, 요 정도만 좀 보고 갑시다. 자, 얘들은 크기가 가장 작은 세포입니다. 이름부터 마이코가 붙었죠. 자, 그래서 지름은 0.1에서 한 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 크기가 아주 작다.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갑시다. 나중에는 뭐 얘 이제 지겹도록 배울 겁니다. 미생물학에서 아주 지겹도록 나올 놈이에요. 그냥 이게 크기가 아주 작다. 이 정도만 일단 눈에 익히고 갑시다. 이게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미생물 실험할 때 필터를 얘가 통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진짜 진핵세포 한번 봅시다. 얘들은 유캐리오틱 셀 이렇게 부르고요. 자, 드디어 이제 진핵세포부터 핵이 발견이 되죠. 그래가지고 DNA가 이중막으로 된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세포가 있으면은 그 안에 다시 이중막으로 된 핵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를 확대하면은 이렇게 그린다 했죠. 그리고 이중막을 가지고 있고, 자, 여기 역시 막을 가지는데, 자, 얘들은 잘 그려야 됩니다. 이중막이에요. 이중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 애들이, 자, 한 겹,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겹 해가지고 두 겹으로 관찰이 돼요. 그래서 이중막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져 있고, 자, 여기를 확대한 겁니다. 여기를 확대하면 여기 구멍이 뽕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을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얘들이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얘들 절단을 딱 잘랐을 때 하나, 둘 이렇게 관찰되고, 여기는 이제 핵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관찰이 됩니다. 구멍들이 이렇게 뽕뽕뽕 막 뚫려 있어요. 자, 그리고 진핵세포는 이제 위에 원핵세포와 다르게 막성 소기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핵세포의 세포질 내부에 이제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대부분 막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고 각각 이제 특성화된 형태 혹은 기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얘들도 사실 이렇게 그릴 게 아니고 막에 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막성 소기관도 있고요. 그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이어진 막성 소기관도 있고, 이런 동글동글한 막성 소기관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다 배울 거고 대충 눈에 한번 이렇게 발라보고 갑시다. 그래서 뭐 요거는 앞에서 얘기를 드렸죠. 진핵세포 크기는 한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동물 세포에만 있는, 그리고 식물 세포에는 없는 구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름 한번 보고 갑시다. 나중에 다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리소좀, 그 다음에 중심립이 있는 중심체입니다. 중심립은
센트로좀이라는데 걔들이 있는 중심체. 그 다음에 편모는 꼬리를 말해요. 일종의 꼬리 같은 걸 말합니다. 참고로 편모는 동물 세포만 있는 거 아니고요. 식물 세포에도 편모라는 게 있습니다. 뭐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 건데 식생 분진하면서 이거는 유료 강의에서 나올 겁니다. 은행 같은 식물 정자에도 편모가 있어가지고 식물 정자가 자기 혼자 운동을 해요. 신기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 식물 세포에만 있는 그리고 동물 세포에는 없는 구조. 식물과 동물 세포 비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이제 진핵 세포니까 엽록체, 그다음에 중심 액포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이름만 일단 가볍게 한번 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포벽, 이건 잠깐 설명을 드렸죠. 자, 그다음에 원형질 연락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식물 세포에서만 관찰이 되고 이런 거는 식물엔 없고 동물 세포에서만 관찰된다 라고 일단 보고 갑시다. 자, 그래서 이어서 3번 진핵 세포의 유전 정보 한번 봅시다. 자, 유전 정보 나와 있는데 먼저 핵, 여기에 이제 진핵 세포의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핵은 세포의 어떤 유전자 도서관이다,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핵 영어로 뉴클리어스 이렇게 적어놨는데 얘들은 대부분의 유전자를 요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유전자는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이런 데에 들어있긴 해요. 대부분의 유전 정보 DNA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설명드릴 거지만 얘들이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의 유전 정보를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에 또 다른 DNA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유전 정보가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아직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서 그냥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세요. 뒤에서 또 설명을 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핵막 돼 있는데 핵막은 아까 제가 잠깐 그려드렸죠. 그래가지고 이중막입니다. 이중막으로 핵을 감싸고 있어가지고 안쪽은 핵 그리고 그 바깥쪽은 세포질 이렇게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핵막이 이중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까 앞에서 그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핵공 복합체 포어 컴플렉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핵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잠깐 그려드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막이 이중막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포어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단순한 막으로 된 구멍이 아니고요. 이쪽에 이제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복잡한 단백질 컴플렉스 복합체들이 막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구멍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단백질이나 RNA 등 여러 가지 복합체들, 고분자 복합체들 이런 것들이 들락날락하고 얘들이 이제 입구를 이렇게 쪼았다가 넓혔다가 하면서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핵공 하나만 그랬지만 되게 많아요.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 핵막층 돼 있네요. 자, 핵막층 하면 조금 헷갈리고 뉴클리어 라미나 이래가지고 라미나 이걸로 봅시다. 자, 얘들은 핵막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아래쪽 부위를 의미해요. 그 아래쪽 부위를 의미하는데 요 핵공 쪽에는 없고요. 핵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요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제 단백질 필라멘트라면 섬유 구조들이 이렇게 네트, 즉 망 모양으로 이렇게 요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망 모양으로 얘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망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왜 밑에 붙어 있느냐 하면은 얘들이 이제 핵막이 자기들끼리 있으면은 막 그냥 찌그러지고 이러겠죠. 그래가지고 밑에 이런 애들이 그물 같은 애들이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기계적으로 지지를 해줌으로써 핵 모양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핵막층을 제가 아까 뉴클리어 라미나라고 했죠. 자, 요 라미나가 나중에 라민하고 헷갈립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그래요. 라민하고 이름 헷갈리는데 얘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사실 라민이라고 하는 중간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미나는 라민이라고 하는 단백질 중간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라민도 이 중간 섬유 중에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전공 심화에서 얘기를 할 건데 중간 섬유도 사실 종류가 많아요. 뭐 이래서 대충 네스틴이라고 부르는 6번까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6번까지 분류하게 되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뭐 원광대 이런 데서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지금 기본반에서 보고 갈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요거를 헷갈리지 말라고 이 개념만 지금 잡고 가는 겁니다. 요 중간 섬유는 1에서 6번까지 있고 요 라민은 여기서 사실 5번을 의미해요. 5번이고 요 라민이 이제 만드는 게 핵막층, 요 라미나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중간 섬유는 보통 세포질에 있는 중간 섬유를 의미하고요. 걔들은 케라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타입 1, 2입니다. 자, 적지는 않을게 어차피 전공 심화에서 나중에 다 다룰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염색체 한번 봅시다. 염색체는 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막 뭉쳐있는 나중에
관찰을 하게 되면요, 현미경 같은 걸로 이제 관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뭉쳐가지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TV 같은 데서 이런 식의 DNA들이 뭉쳐있는 구조로 실제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거를 이제 풀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싹 다 이런 우리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던 이중나선 DNA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이중나선 DNA와 함께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얘들의 사실 DNA가 이렇게 둘둘둘둘 감겨 있습니다. 단백질이 이렇게 4개 사량체로 되어 있고 여기에 DNA가 감겨 있어요. 여기 이중나선이겠죠. 이런 애들이 이렇게 감겨 있는 구조입니다. 자, 얘들이 서로 응축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주 작은 부위가 얘들입니다. 얘를 확대한 거예요. 이런 DNA가 모여가지고 이런 염색체를 이룬다. 이런 개념을 좀 잡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헷갈리는 개념 중에 하나가 염색체 말고 염색질이라는 개념이 또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DNA가 이 히스톤이라고 하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단백질에 묶여가지고 응축이 되는데 살짝 덜 응축된 상황을 염색질, 얘들이 이렇게 꽉꽉 응축된 상태를 염색체, 일단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얘들이 관찰되는 시기가 달라요. 염색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간기에, 그 다음에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열기에 이제 관찰이 됩니다. 물론 간기에도 염색체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관찰이 되지는 않는 상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색질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자, 염색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진정 염색질하고요. 그 다음에 헤테로크로마톤이라 부르는 이질 염색질이 있습니다. 진정 염색질은 유크로마틴 이렇게 부르고요. 이질 염색질은 헤테로크로마틴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둘 차이가 뭐냐면은, 자, 이 DNA가 원래 우리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했죠. 그래가지고 이 DNA가 이제 다시 나중에 이제 메신저 RNA로 전사가 돼야 될 텐데, 자, 요 염색체 상태에서는 전사가 안 돼요.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질 상태에서 전사가 일어납니다. 약간 풀려 있는 상태에서 너무 꽁꽁 묶여 있으면은 여기에 단백질 접근이 어려워가지고 잘 안 되고, 염색질 상태에서 메신저 RNA로 발현이 됩니다. 전사가 돼요. 자, 이때 진정 염색질은 덜 응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전사가 일어나고, 반면에 이질 염색질 상태에서는 전사가 억제됨, 그래서 더 응축된 상태예요. 자, 그럼 또 헷갈리죠. 이러면은 이게 그러면 염색체랑 뭐가 다르냐 하는데, 염색질 안에서 그러니까 즉 DNA가 이렇게 있을 때 얘들이 톤에 의해 가지고 조금 더 세게 응축된 이런 부위도 있을 수 있고요. 얘들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감겨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느슨한 부위도 있고 그래요. 염색질 상태에서. 자, 그래서 요 강하게 응축되어 있는, 더 응축된 요 상태가 이질 염색질, 그리고 풀려있는 요 상태가 진정 염색질이고, 자, 얘들이 전체가 완전히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염색체 상태를 형성하게 됩니다. 얘들이 더 응축되면 요 상태를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뉴클레오러스, 즉 인 한번 봅시다. 자, 인 같은 경우에는, 자, 얘들이 분열을 아직 안 한 상태예요. 분열 안 한 핵 내에서 뚜렷하게 어떤 점 같은 형태로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자, 핵이 있으면요, 핵은 구형이죠. 그 안에 뭔가 새까맣게 이런 부위가 관찰이 돼요. 바깥에 세포가 있을 거고요. 이 부위를 일단 인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여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는 리보솜 RNA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rRNA 이렇게 줄여가지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리보솜의 R을 따서 rRNA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얘들은 뭘 하냐면요, 단백질 펩타이드 결합할 때 촉매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즉 우리 단백질들 아미노산이 연결되죠. 연결되는데, 자, 얘들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촉매가 필요합니다. 그때 단백질이 아니라 요 rRNA가 와가지고 얘들을 연결시켜주는 촉매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RNA가 효소 역할, 즉 촉매 역할을 하는 애들을 우리는 라이보자임 이렇게 부르고, RNA가 엔자임, 즉 효소 역할을 하는 애들을 라이보자임이라 부르고, rRNA가 이런 라이보자임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DNA에 있는 정보로부터 합성이 되는데 그 장소가 인 속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rRNA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rRNA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티드를 이용해가지고 단일 가닥의 RNA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핵 밖에서 원래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요, 자, 얘를 리보솜이라 해요.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들이, 자, 서브 유닛인데 두 종류의 서브 유닛이 있습니다. 큰 놈, 작은 놈. 얘도 리보솜이에요. 얘들은 나중에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핵공 통해 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얘들도 핵공을 통해 가지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요 안에서 요 rRNA하고 리보솜하고 이제 조립이 되죠. 조립이 된 다음에 얘들은 다시 핵공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큰 거를 대단위체 이렇게 부르고요, 작은 거를
얘를 소단위체 이렇게 부르는데 이 둘이 다시 세포질 밖에 빠져나와가지고 이런 형태로 리보솜이 형성이 됩니다. 리보솜 대단위체, 얘는 리보솜 소단위체, 얘를 합쳐서 리보솜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얘가 완성된 형태예요. 자, 대신 안에 rRNA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심한 내용이긴 한데 그냥 이 정도만 하고 갑시다. 이 큰 애 이름을 사실 60S 이렇게 부르고요. 원심 분리했을 때 60S 위치에 나와서 그렇고, 자, 리보솜 이 작은 애를 40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크기가 봐도 크고 작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거 참고로 핵이 있으니까 진핵생물 얘기입니다.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에서 리보솜의 대단위체는 60S, 소단위체는 40S고요. 자, 여기 들어가는 요 rRNA 있죠. rRNA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 인에서 원래 긴 가닥으로 합성이 됩니다. 합성이 된 다음에 얘들이 다시 절단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 나온 애들을 보통 전구체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전구체 이렇게 부르고요. 자, 얘들이 절단돼 가지고 다시 다른 종류의 rRNA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인데 잘려가지고 이름을 각각 이렇게 지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지어가지고 어떻게 부르느냐, 각각 8S, 그 다음에 5.8S, 그 다음에 28S 이렇게 부릅니다. rRNA 붙여가지고 이런 이름으로 불러주게 돼요. 그리고 얘들을 전사는 애들 이름을 RNA 폴리머레이즈 1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RNA 폴리머레이즈 1 이렇게 부르는데 줄였고 앞으로 그냥 RNA 폴 이렇게 쓸 거예요. 얘들이 전구체를 만들어내게 되고 얘들이 다시 절단이 됩니다. 이때 18S는 40S 리보솜 소단위체에 들어가게 되고 5.8S 하고요. 28S 얘들 같은 경우에는 60S 소단위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도 배울 건데 지금 뭐 살짝 까먹어도 되겠습니다. OSRRNA라는 놈이 있어요. 자, 얘는 인 밖에서 따로 합성됩니다. 얘는 별도, 얘들은 지금 같이 합성되고요. 요거 시험 잘 나와요. 얘들은 따로 합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인에 들어가가지고 얘들은 대단위체시 들어가서 합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인이 아니라 밖에서 합성이 됐죠. 밖에서 합성이 됐기 때문에 요 핵의 인 밖에 있던 RNA 폴리머레이즈 3라는 놈이 얘를 합성해 주게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심화에서 다시 배울 내용이에요. 심화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이름 같은 거 배우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핵이 뭐고 인이 뭐고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리보솜은 밖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안에 들어와가지고 rRNA랑 같이 조립이 되어서 다시 요 대단위체와 소단위체는 따로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맥공을 통과해서 나온 다음에 얘들은 바깥에서 세포질에서 합성이 된다. 즉 조립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요 리보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리보솜은 리보솜 RNA, 즉 rRNA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단백질 소단위체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이다. 이게 리보솜의 정의예요.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인데 특히 우리 세포도요. 그 세포마다 각각 기능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단백질 합성이 매우 높은 세포들이 있어요. 특징적으로 B세포라는 놈입니다. 자, B세포는 뭐냐면은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면역학에서 배울 겁니다. 얘들은 우리 앞에서 계속 배웠던 이런 항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항체를 생성을 해가지고 자기 세포 이렇게 B세포가 있으면은 막에 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바깥으로 뿜뿜뿜 하고 뿜어내기도 해요. 바깥으로 뿜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백질들을 막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얘들은 특히 리보솜 발현량이 많습니다. B세포 말고도요. 우리 간세포 같은 거 있죠.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독 기능을 주로 간세포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토크롬 P와 같은 효소가 필요해요. 자, 요거 이름만 보고 갑시다. 자, 이런 효소가 필요한데 이런 효소도 어차피 다 단백질이죠. 그래서 얘들을 만들기 위해서 간세포도 역시나 리보솜들이 많이 발현이 돼가지고 얘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리보솜은 사실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 리보솜과 결합 리보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세포질 속에 이제 떠다니는 그냥 애들을 유리되어 있다 하죠. 우리 분리되어 있는 애들을 유리되어 있다 이러는데 그냥 둥둥 떠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을 유리 리보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결합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핵이 있고, 자, 핵 바깥으로 이제 소포체, 막성 소기관, 그다음 골지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막에 이제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막에 리보좀이 이렇게 딱딱 붙어 있는 애들. 자, 그러면은 막에 붙어가지고 요 리보좀들이 자 크기는 잘 다르게 그러는데 사실 같은 리보좀이에요. 다만 얘들이 이렇게 메신저 RNA를 통해 가지고 단백질을 번역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 단백질 코드에 따라 가지고 얘들도 이렇게 붙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요 코드에 따라 가지고 얘들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다 같은 리보좀이에요.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다 같은 리보좀인데 얘들이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N 말단이 나오죠. 우리 아미노산 할 때 이제 배웠죠. 그래서 맨 끝에 처음에 이렇게 N 말단이 있는데 자, 요 부위 가지고 사실 신호가 결정되게 됩니다. 얘들이 세포질에 떠다니면서 합성을 할지 아니면 막에 붙어가지고 합성을 할지 운명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질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아미노산들이 합성된 단백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질 내에서 그냥 기능을 하겠죠. 단백질들이 기능을 할 거고 이런 막성 소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단백질들은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막 안으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얘들이 이제 요 막 안에 삽입이 된다든지 요걸 그냥 확대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막이 있으면은 여기에 단백질이 이렇게 박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박힌다든지 아니면은 요 안에 단백질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요 막이 이렇게 똑 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똑 떨어져 가지고 안에서 기능을 하는 이런 단백질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붙어있던 애들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 가지고 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리소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소좀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자, 리소좀이 뭔지는 또 나중에 배울 겁니다. 하여튼 이름만 또 보고 가세요. 아니면 얘들이 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또 막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던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이 쫙 펴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애들이 쫙 펴지게 되면은 여기에 단백질이 박혀 있겠죠. 그래서 막 발현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요. 운명이 요 안에 들어있던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바깥으로 쏙 하고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붙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분비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결합 리보솜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이런 비세포가 만드는 항체 막 발현하거나 밖으로 분비된다 했죠. 이런 애들은 결합 리보솜이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막 있죠. 막 이런 막들로 이루어진 애들을 우리 내막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시스템 전부 내막계예요. 여기 핵입니다. 핵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소포체라는 애들이 붙어 있는데 이걸 전부 내막계라 부르는데 요거 조금 자세히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